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초겨울 추위가 절정에 이른다는데 제발 우리 주식시장만큼은 온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은 또 올랐더라고요. 소폭이긴 하지만 소폭이 어딥니까? 우리 장은 전일까지 엿새 연속 나란히 양시장 모두 하락했었죠. 코스피는 2,000을 내준 이후에 20일 이평이 깨지더니 결국 전일 60일 이평까지 깨면서 1970선대까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물론 수급이 악화됐었고요. 그 기간 동안 외국에는 5천억 넘는 매도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1950이 지지가 될 것인가 여부라는데 지지가 될지 여부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수급이 악화됐고 투자 심리까지 안 좋아지면서 전일 코스닥이 2%대 급락을 하며 500선을 가까스로 지켰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리스크 관리 방법은 따로 갖고 계시는지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장이 코스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투매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아닌지요? 맞는 방법일까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투자 해법 저희가 2부에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2부 시작하죠. 네, 코스피도 분위기 안 좋았고 코스닥이 급락했던 전일장 다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장 반등할 수 있을지 오늘장도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이네요. 자, 전일장 리뷰 한 줄씩 남겨주셨는데 총 5분의 의견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은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우리는 하락하면서 디커플링이 됐었다. 같은 움직임이 아니었다 하셨고요. 기관의 포트 리밸런싱 무엇보다 중소형주 펀드 환매 때문에 코스닥에서 기관이 많이 팔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급락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죠. 역시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 기관 같이 파는 와중에 투자 심리는 많이 안 좋아졌었다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님도 어닝 시즌 실망감 속에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왔었다. 어제 라겐락 같은 종목은 실적 실망의 하한가로 끝나기도 했었던 날이었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코스닥 시장의 투매 현상이 전일 보여졌었다 하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테이퍼링 우려 속에 변동성이 커진 장이었다. 전일 원달러 환율도 한 달 만에 1,070원대 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프리뷰 한번 보실까요? 한국의 채권과 주식 그리고 원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악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좀 동시에 살펴야 한다라는 의견 최희승 차장님께서 나왔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1980선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딱 그 지수 라인대이긴 한데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오늘 중국의 3중전회가 끝나는데 수혜주를 주목하자라는 조금은 뭐랄까요 빈틈 그런 거 찾아주시는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중소형주 투매 시에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테이퍼링 우려 속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뛰는지 여부와 우리 원달러 환율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특별히 IM투자증권 오늘은 정영훈 팀장님 만나서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일하게 긍정적인 의견 1980선대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1950은 지지가 확실할까요? 코스닥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일 이평선까지 지금 하향 이탈한 지금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1980선 아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에 좀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을 봤을 때 이제 22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제 유로존 쪽에서 유동성 확대에 지금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좀 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로 인한 좀 하락이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재차 매수에 좀 나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강한 좀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60일 이평선 밑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1950선 부근에는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 이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해 있는 그런 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주가 하락은 역시나 지금 코스닥의 그 대형주들의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대형주들이 좀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좀 지수가 좀 많이 크게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매에는 매수에 좀 나서야 될 그럴 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어떻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황당한 그런 좀 하루였는데요. 특별한 좀 뭐 펀더멘탈에 좀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투매가 일어났다는 점은 오히려 최근에 이제 조정을 상당히 좀 좋은 저가 매수 좀 기회로 그렇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개선이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이제는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 2거래일 남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비차익 매도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만기까지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좀 상승을 좀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 역시 현재 시점에서 만기일의 충격 가능성은 좀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1980선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에 좀 나서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툼에 나오는 코스닥은 이럴 때 더 사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지금 예상 시초가 코스닥은 495선 정도에서 추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기존 종목의 실적 호전주가 아닌 경우에는 뭐 손절매라도 어떤 단행을 해야 됩니까? 우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철저하게 좀 가려지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군들에서는 기과대 연말 그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저가 매수에 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도 매수 주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시에는 지금 시점에서 좀 보수적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역시나 개별 종목상 특별한 이슈, 펀더멘탈의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코스닥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하락한 종목들, 향후에 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는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점 매수에 좀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툼에 나오는 코스닥을 이럴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에 한해서라는 전제 조건이 달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장 프리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이네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금 근본적인 질문부터 드려야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미국 등 선진 증시는 신고가 행진을 연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유독 한국 증시만 침체가 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 상반기에도 미국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때 국내 시장 침체 국면을 이어가면서 디커플링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번에도 그런 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내가 투자한 그 가격대보다 밑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속상할 때가 남들은 다 버는데 나만 못 벌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을 포함한 유럽 증시가 신고가 행진,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증시만 유독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전 세계 금융시장을 교란시켰던 세계를 침체로 몰아넣었던 원흉적인 나라들이 미국과 유럽이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상대적인 더 박탈감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원론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대답을 한번 드릴게요. 국내 시장은 이게 어떤 임시 방편으로 어떤 땜빵식 처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시장이 침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국내 시장은 산무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가 없냐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거래대금이 3, 4조 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정부 정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걸 잠시 후에 해법에서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규제를 너무 일방적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신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매수 세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선물과 환율을 연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자기네들만의 시장으로 만들어가는데 그것을 방어해 줄 만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가들도 그렇고 그 세력이 너무 부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뭐가 많냐면 그쵸,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있죠. 신뢰가 상실되다 보니까 최근 국내 기관 투자가들 어려움도 너무 큽니다. 계속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구르던가 하면서 그들도 매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펀드의 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하는 거죠. 또 혁신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성의 부재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긴 얘기를 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해법은 뭐냐? 그것도 간략하게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해법은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권이 단순 리테일 쪽이나 이 수수료 매매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투자은행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기관 투자가 및 기업 연금을 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 연급이 아니라 연금입니다. 제가 자막을 잘못 보냈네요. 연금 자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되고요. 또 그 영업순 자본비율이라고 하죠. NCR 기준을 좀 완화시켜줘서 좀 더 증권회사들이나 투자사들이 할 수 있는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파생상품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국내 파생상품은 세계 1위였습니다. 규모가. 근데 지금은 10위권으로 추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은 파생상품을 더욱더 육성하는데 물론 일부 비리도 있었죠. 기업 CP라든지 이런 거를 불법 판매해가지고 증권사 연루돼서 뉴스 보도에서 나와서 불법적인 것은 단호하게 일벌백계로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의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시장을 규제해버리니까 축소되니까 그것이 주식시장으로도 연계돼서 투자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최근 들어 많이 부각되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 비해서 증권사가 62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서로 날렵함에 따른 여러 출혈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위기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증권사 M&A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맞게끔 과거 고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바꿔서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순응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움직임폭을 좀 확대시켜주는 이런 대안들이 선행된다면 이런 총체적인 위기 국면 그러니까 천수답 같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주면 단순히 올라가고 그들이 팔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이런 취약한 천수답 장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국내 정책 미흡, 매수 세력 부재에 따라 또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까지 나름대로 요목조목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하는 대로 해외 시장 간략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내장 이제 투매와 또 물타기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상황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의외로 빠르게 내려왔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대한 조언까지 기대해 볼게요. 네, 시간이 없네요. 자, 지금 앞에서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해외 시장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공업지수 다시 사상 최고치까죠? 준비한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존스 보시면요, 직전 고점을 거뜬히 돌파한 이후에 강세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어디까지 상승할지 여부, 그죠? 시장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자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와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최대의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우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뭐죠? 고용지표가 급속하게 개선됨으로써 상승했죠. 물론 이로 인해서 연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만 양적 완화 축소 또한 시장이 회복, 다시 말해 경기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온 신호가 나타났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반락하는 이 상승 추세가 깨지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유럽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럽 증시도 독일 증시의 경우 사상 최고치입니다. 물론 장중 고점은 지난
지난주에 주초에 찍은 것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종가상으로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고점 행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중국 시장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침체 국면이 국내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침체가 국내 시장의 침체로 이어지는데 국내 시장이 상승하고 해서 중국 시장을 많이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중국이 지금 내일까지죠? 오늘까지네요. 3중 전회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늘.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중국의 산업 생산도 전동기 대비 10.3%가 증가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소매금융 강화를 해서 소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유기업 15%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그런 시장 적극적인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해종합지수도 반등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선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또한 반등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지선대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이면 제가 붉은색 긴 막대로 해체신했죠. 이것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50포인트 라인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강력한 지선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저가가 1970포인트입니다. 추가 하락할 경우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조정을 투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오히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저는 단기적인 조정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여전히 올 연말장에 대한 기대감은 하고 있다. 오히려 이 급락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엇보다 코스피 하락이 좀 깊어지면서 언제까지 빠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지만 반등 탄력도를 감안해서 오히려 매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고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깊은 분석 제한된 시간 속이지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개장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추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전일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로 가죠. 박성환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코스피 코스닥 조금 쇼킹한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외국인 기관이 매매했는지 먼저 보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전일까지 엿새 연속 팔았었죠. 네이버 하루 만에 샀고요. 삼성전자 3일 만에 컴백해서 다시 매수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어제 저가 매수 받으면서 엿새 만에 반등했었고요. 포스코를 외국인들이 숟가락 같이 얹네요. 원래 기관 종목이었는데요. 현대미포조선 신고가 치는 조선주죠. 외국인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코웨이 사상 최고 수익 달성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외국인 실적 좋은 코웨이 역시 담았습니다. 기관은요. 외국인이 빠져나간 10월 마지막 날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버스를 담아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본주를 샀다면 기관은 블록딜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 받아주면서 우선주 받아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대미포조선을 산다면 기관은 현대중공업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어제 현대기아차 다 팔았고 하이닉스도 2%대 급락시켰지만 기관은 그 물량을 하이닉스, 기아차 모두 받아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시죠. 역시 순매수 종목만 베스트 5 정리했는데요. 외국인은 CJ 홈쇼핑을, 기관은 GS 홈쇼핑을 나란하게 매수 1위로 올려놓는 모습.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집해 나간 메디톡스, 서울반도체, 그리고 인터파크 등도 보이는데요. 서울반도체는 전일 급락을 또 한 번 추가로 했었었죠. 하지만 외국인이 기관 물량을 받아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낙폭은 추가적으로 나왔지만요. 기관은 이제 SM을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5%나 급락했던 SM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매수를 보여줬고요. 바닥권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관의 매수,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까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 연속적인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오늘 특별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도 특징도 있으면 조금 상세하게 면밀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급락해서요. 네, 첫 번째 종목 일단 코웨이입니다. 외국인이 2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1분기 만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갱신을 했습니다. 2014년 가격 인상 효과 가세로 수익성 개선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상 서비스 축소와 판매 건전성 강화로 판매 대비 비용을 크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인 순주문 감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판매 관한 어떤 재정비 이후에 신재
신제품 출시 확대와 제품 라인업 다양화 그리고 신규 채널 확대로 4분기 이후 순주문의 어떤 완만한 회복이 다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스프레소와 어떤 매트리스, 안마기 등 OEM 생산으로 이익률 개선과 판매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 실적 개선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국 화장품 사업 정리 가능성이 높고요. 태국 법인도 전략 정비 그리고 일본 법인 청산 완료가 되면서 2013년부터는 해외 법인 합산 이익 플러스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과 상대적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데 연말 배당금이 1,1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소폭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14일 자사주 500억 원 취득 계약에 따라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 또한 확보되었습니다. 아무리 포스픽이나 LG생활건강, 락앤락, S1 등 어떤 경쟁사 그룹보다는 높은 실적 모멘텀에도 경쟁사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요. 실적 호전을 반영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1,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6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기아차인데요. 최근에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현대차가 전강 후약이라면 기아차가 전략 후강으로 내년이 어떤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신차 효과 면에서는 현대차보다는 2분기 정도 속도가 느리지만 내수에서 카니발이나 소렌토의 중대형급이 출시가 되면 평균 판매 단가 상승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UV가 가격이 일반 세단보다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제 내년에 어떤 신차 하반기가 기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과 동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최근에 어떤 6만 원 초반대 우리사주 조합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요. 1년간 투자 기간을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 10월에나 우리사주 조합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카니발과 소렌토 효과가 극대화될 시기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사주 조합이 통상 어떤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음을 감안하면 이와 함께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보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증설 가능성도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최근에 어떤 노조와 환율이라는 리스크 해법이 기아차에는 증설에서 해외 공장 비중에서 일단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멕시코 공장을 건설한다면 미국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고 소형차의 생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아차는 이제 전체적으로 SUV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형 소렌토 출시와 스테디셀러인 카니발의 투입으로 다시 SUV 어떤 그런 부분에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가 메리트 있는데요. 어떤 본격적인 모멘텀을 얻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주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주가가 2014년 기준 PER이 6배 정도 하락한 수준이니까 접근해 볼만 하겠습니다. 62,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68,000원 목표까지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오슬람 임플란트인데요. 외국인이 3일 연속 그리고 기관이 4일 연속 저점 쌍거리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업 다각화에 따른 내수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 자회사의 고성장이 프리미엄 요소인데요. 중국의 어떤 치과 임플란트 시장에 진출해서 점유율 1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전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 병원 중심의 마케팅 접근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 의사 연수가 어떤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오슬람 임플란트가 중국 임플란트 시장 확대에 따른 점유율 1위 회사에서 어떤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내년에는 이익 개선 본격화되는데 신제품 효과 즉 뼈가루와 체어 그리고 신규 임플란트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해외 자회사 어떤 비용 통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년에 어떤 해외 자회사가 이익을 내는 원년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4,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매수 가격대 잡아주셨었고요. 무엇보다 기아차는 뒷심이 기대된다라시면서 전고점까지 가능하다. 코웨에는 갭 메울 때 한번 진입해보자라시면서 수급 특징주 가운데 세 종목 모두 좋게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수급 특징주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12일 화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모 제과업체에서 만든 특별한 날이었다고 하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맛이 굉장히 썼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내준 이후 외국인들의 엿새 연속 이어지는 썰물 속에 1970선대까지 밀렸던 전일이었었고요. 코스닥은 아시다시피 많은 개인분들의 눈물을 뺐던 2%나 급락을 했던 전일이었습니다. 500선이 살짝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 분명 많은 분들이 안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내 종목이 오늘 또 빠질까? 또 빠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투자해법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 모시고 특징주 그리고 출발 상황 먼저 알아볼 텐데요. 지금 제 옆에 스튜디오에는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 출발 상황이 더 궁금하죠? 출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기분 좋게 조금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폭은 작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급락을 해서 2% 넘는 급락을 했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0.2%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500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4%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1983.94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그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쪽에서 얼마만큼 큰 폭의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 반등이 과연 수채 전환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기술적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일 같은 경우에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적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 좀 압박을 가하는 요인들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 쪽은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39억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현재 양 시장 모두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56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매수했었지만 오늘 아침 쪽에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4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24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4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오늘 아침 쪽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전일에 해서 오늘도 여전히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포스코가 0.7%, 삼성생명이 0.99%, LG화학이 0.8%, SK하이닉스가 1.4%, 현대중공업이 1.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닥 시장도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하는 모습들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셀티론이 1.58%, 파라다이스가 1.01%, 서울반도체가 1.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승 출발하는데 원동력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눈에 띄는 종목 같은 경우에 네오일즈 게임즈가 이제 4.29%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쪽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잠시 특징적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태용이 1.6%, 동서가 1.9%, SFA가 1.3%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양시장 일단 강보합권, 미미하지만 어딥니까? 아침에 일단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10포인트가량 상승해서 1980선대 후반, 코스닥은 500선을 깨지 않은 채로 505선 정도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전일 1% 넘는 강세를 사흘 만에 보였었는데 오늘 일본도 추가 상승하네요. 역시 소폭입니다. 니케이는 0.1% 정도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하면서 개장을 해 니케이가 14,289 라인에서 출발을 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가봐야죠. 테이퍼링 우려 속에 전일 원달러 환율이 7원 이상이나 급등했었잖아요. KB 외환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소식 그렇지만 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1,060원대 박스권이 연장될 것이다 하셨지만은 전에 한 달 만에 진입을 했습니다. 급등했는데요. 어떻게 생각과 뭐가 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망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0전이 상승한 1,072원 90전에 개장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071원 80전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어제 1,070원 50전에 마감하면서 1,070원대 안착하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오전장 중에 1,060원 90전까지 하락 후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하면서 마감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기록했습니다만 매도 규모가 전일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의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원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모든 상대 통화들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유로화나 스위스프랑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고요. 엔화에 대해서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달러화는 반면에 호주 달러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데요. 최근 중국 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달러가 원화처럼 약세를 보인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 연준의 테이퍼링을 의식한 포지션 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제금융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수개월 이내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과 12월의 테이퍼링 역시 가능성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양적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논란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파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경제 지표의 표면적인 호조를 근거로 삼아서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달러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둘기파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주 발표된 미 고용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나 데이터 오류의 가능성을 근거로 적극적인 달러 매수를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장은 명백한 근거보다는 시장 심리가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열리는 옐런 미 연준 의장 후보자의 청문회나 미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 내용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규모를 늘려가느냐의 여부와 또 수출업체들이 환율의 추이를 보면서 내거의 추이를 늦추느냐의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되겠고요. 대외적으로는 호주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들이 중국 경제 지표와 또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중 어느 쪽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할지 여부가 원화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달러원이 1070원 후반대를 지나서 1080원대 안착할 것인지 여부를 일단 확인하는 것이 최근 달러원의 상승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의 변화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070원대 안착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전일 왜 예상외로 올랐는지 분석도 해주셨고 향후 전망 또 변수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파 팀장님과 함께 환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90선까지 일단 회복세를 더 키운 가운데 오늘의 돌발 종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적 내놓은 한 3인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KCC 3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페인트 사업 부문이 조금 실망감을 안겨준 주된 요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가 흐름도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워낙 좋았었죠. 태웅도 실적을 내놓았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모바일 게임주 하면 가슴이 털컥 하실 건데 네오에즈 게임즈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개장 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증가했다는데 꽤 괜찮은 성적인 것 같죠?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하한가로 끝날 줄이야. 거의 하한가였었는데 CJ E&M 오늘 가파른 반등을 주는지 게임 부문 매각설 아니라라고 부인했는데도 왜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있는지 같이 한번 돌발 종목군으로 묶어서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발 종목 분석은요, 멀리 명동으로 가서 오늘 들어볼까요?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상 PB님, 안녕하세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바쁘게 진행하겠습니다. KCC부터 보시겠습니다. KCC 오늘 개장 초에 마이너스 3.18%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물론 실적인데요. 앞으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KCC 상당히 B 쪽에 가까운 지금 실적을 좀 내놨습니다. 우선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8%, 또 32% 감소한 7,971억 원, 5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3분기 예상 기대치보다 상당히 하회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KCC도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치가 우선 8천억 가까이 됐었는데 이게 7,900억 정도 나왔고요. 710억 원 예상했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71억 원. 상당히 좀 하회 폭이 좀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일 3일 정도는 올랐습니다.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의 예상치랑 상당히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로는 3분기 유가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었고요. 또한 조선 및 내수 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에 따라서 도료 부분에 수익성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은 건자재 부분의 이익은 견조한 것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3분기 쪽은 예상치보다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KCC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접근하냐? 향후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스토리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유리와 도료 등 주요 제품 시장의 경쟁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가격 협상력이 KCC한테 유리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자재 부분의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고요. 또한 장기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좀 알 수가 있고, 하지만 장기 유가 부분은 하향 안정세지만 이러한 돌발 변수나 정치적인 부분, 전쟁이라든지 그런 돌발 이슈나 그런 부분은 KCC의 단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이런 뭐 실적 이슈라든지 아니면 돌발 변수가 있다고 했었을 때 한 번쯤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KCC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일선에서 21선을 깼고요. 60일선은 어느 정도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는 60일선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고요. 접근 가능한 가격대는 우선 40만 원대 초반은 어떠실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태웅이죠. 태웅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영업이익 32억 6,900만 원을 지금 공시를 했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64%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오늘 뭐 31,100원, 3.1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뭐 KCC가 떨어진 만큼 태웅은 반대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44억 원, 당기순이익은 13억 8,600만 원입니다. 매출액은 늘고 당기순이익은 줄었지만 앞으로 태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늘었던 부분을 우선 시장에서 강세로 보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태웅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이런 호전 부분과 구조조정 효과로 인해서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태웅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그 풍력 단조 업체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설비를 보유하고 있죠. 해상 풍력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웅 풍력 단조 쪽에서의 그런 모멘텀이 좋다고 하면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세금 감면 제도 등의 영향으로 향후 풍력 수주는 내년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도 좀 안정권에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업계 구조조정 있었죠. 워크아웃이나 청산 등 지금 업체들의 난립이 상당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터빈 메이커 공급업체에서 지금 여러 경쟁업체들이 탈락을 하고 있는 부분을 태웅은 반사이익까지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뭐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 뭐 오르는 부분도 아니다. 계좌에서 큰 폭의 마이너스에서 일부 커버됐을 뿐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업체의 난립이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장기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60일선은 좀 주요 공략점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주요 그 가격대 같은 경우 3만 원대 언더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네오위즈 게임즈입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요즘 뭐 게임 업체도 상당히 좀 이슈가 큰데요. 네오위즈 게임즈 분기 일락으로 좀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5.94%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 또 실적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34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늘었고요. 우선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96%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이 좀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 중요한데요. 해외 부분에서 600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은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크로스파이어 재계약 조건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자회사인 게임온 에서는 서비스 중인 아키에이지라든지 헬로 히어로 등의 성과가 지금 선전을 했습니다. 특히 헬로 히어로 같은 경우는 출시 50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는 등 그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요 매출원 쪽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크로스파이어가 어느 정도 지금 출시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주들이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어김없이 시장에서 좋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와중에도 한 6.2%까지 지금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게임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사업 계속적으로 좀 강화를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첫 모바일 자체 개발작이죠. 마성의 플러스 선보였는데요. 국내외 10종의 모바일 게임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난 10월 달에 또 모바일 게임 사업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네오위즈 게임즈 계열사라고 할 수 있죠. 지원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중심으로 해서 500억 원 정도의 투자 지원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 네오 플라이라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자 및 IP 확보를 지속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워낙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의 그런 호재가 충분히 지금 반영이 충분히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향후 계속 되지만 워낙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 우상향
차트가 어느 정도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을 보일 때 한 번쯤은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는 올랐지만 전체적인 차트 모양은 불안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CJ E&M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한가까지 찍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장개장 초에 2%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개발 분리를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지금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이런 부분이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J 게임즈 외부 투자 유치 개발을 위해서 개발 법인을 분리로 한다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CJ E&M의 자회사 CJ 게임즈 외부 투자 유치의 결정에 그 주배경은 지금 공정거래법상 CJ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다만 그 CJ E&M의 사업 부분인 넷마블은 매각 계획이 없음을 지금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넷마블은 CJ 게임즈가 개발하는 게임의 퍼블리싱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사업 전면 철수가 아닌 개발법인 분리로 좀 시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확정이 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CJ 게임즈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지금 다음 게 시리즈, 그다음 몬스터 길드리기도 지금 상당히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즈 개발사로서 지금 CJ 게임즈 지분이 감소할 경우는 아무래도 CJ E&M의 연결 실적 부분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CJ E&M 사업 부분에서 게임 부분이 올해 영업이익 기여도가 가장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CJ 게임즈와 넷마블의 시너지 약화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적으로 좀 관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뭐 매수든 매도든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CJ E&M까지 저희가 돌발 종목도 보너스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추가적인 특징주, 이번엔 스튜디오에서 직접 한번 분석을 들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JS전선, 손배소 관련 피소설 나오면서 오늘 아침 급락하고 있고요. KT 이미 신저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긴급 이사회 연다고 합니다. 이제 이석채 회장도 사표를 제출하고 회장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신저가였었는데 이제 바닥을 좀 찍은 걸까요? 오늘 아침 반등을 SK 하이닉스 등과 함께 주고 있네요. 대한전선은 채권단의 출자 전환 규모가 확대돼서인지 오늘 급등하고 있지만 대한해운은 이틀 연속 하한가, 반면에 벽산건설은 피인수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JS전선부터 벽산건설까지 정태근 팀장님. 네, 조금 많으니까 저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일단 JS전선부터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뭐 그 아침 쪽에 손해배상 청구 비소설의 어떤 조회 공시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어떤 부담감들이 주가를 좀 누르는 요인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LS 전선과 동반해서 1조 정도였던 그 손해배상이 청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JS 전선 같은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매출이 5,800억 그리고 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320억이란 부분들을 봤을 때 일조란 금액 자체가 JS 전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수원 비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 회사인데 어쨌든 이런 그 회사 내부적인 어떤 리스크를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기업 자체적인 어떤 리스크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JS전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좀 접근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전선 관련주에 접근하신다면 JS전선보다는 LS전선이 조금 주가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LS 산전 쪽이나 이쪽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한전선이나 JS전선, LS 산전 같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현재 좋지 않다는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국면 속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관심을 가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음은 KT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석채 회장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새로 이제 CEO가 바뀌게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CEO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우려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조금, 물음표를 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바뀔 만한 어떤 통신 정책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통신에 일단 수장이 바뀌게 되면서 통신 쪽에서 갑자기 어떤 모바일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급진적인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개인 어떤 비리로 인해서 CEO가 교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뭐 정책 같은 부분은 바뀌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현재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CEO 교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배당액을 좀 축소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통신주 같은 경우에 배당 매력을 빼고 난다면은 그 큰 메리트가 과연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로 인한 주가 약세 이렇게 좀 연결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CEO 교체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뭐 실적이 그렇게 뭐 예상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부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견조하게 조금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조금 실망감으로 좀 전환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TV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모니터 부분의 어떤 LCD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을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TV라든지 특히나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LCD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업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LCD 패널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 내에서 가장 큰 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CD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건 LG 디스플레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이 뭐 돌아서 준다면 뭐 LG 디스플레이 작년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반등이 과연 뭐 바닥을 다진 반등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은 저도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쪽에서 반등을 준다는 것들이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반영이 돼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업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호가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그렇게 가격대는요? 예. 기술적 반등의 가격대. 그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뭐 일봉 차트를 보시기보다는 주봉 차트를 좀 같이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쯤이면 바닥이다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주봉 차트에 보신 바와 같이 한 2만원 전후의 현재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23,000원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향후에 뭐 주가 어떻게 전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쪽에서 뭐 반등을 준다는 부분들을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최근에 이 LG 디스플레이 가격이 어느 부분에 오면은 반등이 나왔는지가 1차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는다면은 뭐 기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2만원까지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9년 이후에 어쨌든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가격대가 2만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2만원 가격대까지였던 추가 하락 그리고 난 이후에 요 가격대에서 과연 다시 한번 하반기에서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조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전선 또 보게 된다면은 뭐 출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침 쪽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뭐 출자 전환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로 인한 어떤 재무 구조 개선이 앞으로 저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EO가 현재 물러나게 되면서 설시가 어떤 그 경영 체제가 완전히 깨져버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은 이해가 좀 빠를 건데, 어떤 그 군대로 치게 된다면은 뭐 대대, 중대, 소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소대 내에서 만약에 소대장이 만약에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그 자리에 어떤 공석으로 해서 어떤 질서라든지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체계가 단기간에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만큼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정부기관의 수장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CEO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채권단 출자 전환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어떤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면은 대한해운도 마찬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에 뭐 대한이란 이름이 들어간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은데 네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출자 전환이 됐지만은 이 출자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보호 예수 물량 그러니까 964만 주 정도의 보호 예수 물량이 현재 10월 10일부터 이제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재무구조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이 있지만 이러고 난 뒤에 어떤 계속해서 경영 정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대한해운이 예를 봤을 때 대한전선도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호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을 때 이 물량들을 받아갈 주체가 뭐 제3자 배정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보호 예수 물량이 보통주 시장이 그냥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해운의 물량이 풀렸다. 그럼 이 대한해운 물량을 보통주를 본인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유통 물량을 받아갈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대한해운의 현재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그 M&A 관련해서 인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지난주 시간에서 다뤘었거든요. 근데 뭐 카타르의 알다파 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트 간단하게 좀 보면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냐면 자, 일봉 차트를 좀 같이 보실 건데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M&A 주체, 피인수되는 주체는 항상 호재라는 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틀 연속 점상에 현재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거래량 없이 점상한가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량 매집이 완벽하게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잡으신 분들이란지 잡을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잡는다면은 추가적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는 추가적인 상한가 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어떤 장점이다 단점은 점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서 거래량이 증폭이 된다면 그때 시세가 마무리가 된다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벽산건설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상한가 정도에서 팔 수 있는 센스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CJENM은 전일 거의 한 한가 정도까지 밀렸다가 오늘 반등을 주는데 락앤락은 실적 부진 여파를 오늘까지 끌고 갑니다. 오늘도 반등 없고요. 코리아 서킷은 오늘 장중에 개장하고 난 뒤에 따끈하게 3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 어제 6%나 급락하면서 신저가를 찍었던 코리아 서킷 실적 내용이 어떤지 현재 주가 흐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떠올라요? 현대미포 어제 신고가 찍고 약간 매물 나왔었는데 오늘 PC선 6척 수주하면서 2천억대 수주 금액까지 공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까지 이틀 연속 반등을 주고 있네요. 락앤락부터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명동으로 나가보죠. 정은상 PB님. 예, 락앤락부터 보시겠습니다. 락앤락 어제 한가를 기록을 하고요. 오늘 혼조세입니다. 상당히 개장 초에는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양봉을 그리면서 거의 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뭐 어닝 쇼크가 있었죠. 우선은 매출액이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감소한 1,269억 원, 영업이익은 10% 줄어든 171억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한가가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국내 부분이 10% 이상의 지금 매출을 역신장을 지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 부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성장에 그쳤던 부분이 가장 좀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 매출 부분이 국내 쪽과는 좀 다르게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쪽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중국 쪽의 성장 스토리가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다가 이런 부분이 불발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쇼크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락앤락 그동안에는 베트남의 100대 상품에도 선정이 됐었고요. 베트남 이코노믹스 타임즈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좀 호황이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이나 그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중국 쪽 매출 부분이라든지 이익 부분이 상당히 기대와는 못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4분기에는 대형 거래선 확보와 유아용품 사업 부분에선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업 총괄 이쪽 안명 사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언론 쪽에서도 시진핑 정부의 시장 통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중추절과 국경적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특판 매출도 부진해서 지금 3분기 때는 좀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좀 회복세는 보이고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중국 쪽에서 이런 중추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통제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중국 쪽 프리미엄을 받았던 부분은 상당수 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선보인 영유아 제품 브랜드죠. 헬로베베 같은 경우도 중국 진출한 지 지금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유아 제품 쪽에서의 그 성장세는 앞으로 락앤락의 주가의 그 핵심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국 쪽 이제 4대 도시죠. 베이징, 신천, 상하이, 광저우 도시에 이제 산부인과 1,300곳에서 이제 브랜드 헬로베베 광고를 좀 내세우고 있고, 뭐 다른 업체와 협업해서 좀 기저귀 등 그 큰 거래소는 지금 확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특히 중국 인구의 그런 아이들의 그런 그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좀 주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한가를 기록을 한 다음부터 지금 보통 하한가를 기록을 한 다음에는 시초의 그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오늘 시초가도 좀 빠졌다가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지금 뭐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 어제 종가선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하는 와중에는 플러스 0.8%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그런 접근은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락앤락 같이 어제 그 어닝 쇼크로 인해서 그 이제 개파락을 했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파락 부분은 강력한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락앤락 같은 경우는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비어있는 가격대죠. 뭐 23,500원 선에서 24,000원 이 사이에 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도 단기적인 투자만 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 오늘 350원 오른 12,7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5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 정도 증가했다고 지금 공시를 했고요. 매출액은 1,183억 6,800만 원, 3%가 지금 줄었지만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는 플러스를 났었죠. 77억 7,700만 원, 7.4% 지금 증가를 했었습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지금 인쇄 회로 기파 PCB 및 지금 패키징 매출 확대로 인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기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승세는 좀 계속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코리아 서킷 지금 상당히 낙폭이 큰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3.24%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바뀌지 않나, 그런 시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주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주도 오늘도 좀 강세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특징주 말씀드릴 때 조선주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 낙폭 과대 부분은 상당히 메꿨지만 앞으로도 수주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세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CLSA, UBS 등 외국계 창구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시초가 대비해서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4% 정도 올라가 있고, 확실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저가 때 매수하는 유입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자자분들도 투자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도 오늘까지 오르고 코스피는 199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잠깐 코스닥에 전일 급락했었던 그런 또 종목들 오늘 얼마나 또 오르는지 잠깐 간략하게씩 분위기만 좀 보고요. 오늘장 조언을 좀 풍성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일단 양시장 모두 다 가파르게 올라와서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더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먼저 전일 급락했던 코스닥주 오늘 분위기만 간략하게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전일 급락을 했었던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이제 1% 넘는 그 섹터로 봤을 때 1% 넘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체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어떤 그 반작용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그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매수가 넘어가는지 여부를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조금 불행하게도 하루 정도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도 좀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반등을 줘야 되는데 어떤 양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좀 드려보자면은,
저는 일단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1950포인트와 1960포인트 사이였던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아직은 네. 확인된 게 아닌가요? 오늘 반등 정도. 네, 일단은 뭐 저는 오늘 반등 이후에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뭐 정말 다행이라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지만 어떤 기술적인 어떤 포인트를 봤을 때 저는 1950에서 60포인트까지 차라리 좀 열어두는 게 좀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두 가지 요인들을 좀 저는 좀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대만 가권지수와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을 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 10일 달 들어와서 우리나라 코스피와 좀 연동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가권지수 어떤 연동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은 뭐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최근 환율이 어떤 1,070원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약세적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부분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채권 시장에서 어쨌든 템플턴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은 악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만 가권지수와 뭐 환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안정을 찾게 된다면 물론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게 된다면은 전 1차적으로 1960포인트의 어떤 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이 구간대를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1900포인트 이탈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의 2000 한번 회복할 뻔도 했었는데 지금 예. 1994고 반등을 좀 주고 있으니까 비중을 오늘 좀 줄이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하실 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시장은 좀 강세 쪽보다는 좀 약세 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또 뭐 때문에 만기도 또 다가오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 뭐 강세 쪽으로 뭐 강세 쪽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 2000포인트 뭐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서 올선을 어떤 장을 받게 되면서 윗꼬리를 다는 양봉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추가적인 하락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쪽에서 비중을 줄일 수 있다면은 좀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가 매수를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950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50에서 1960포인트 이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그리고 관망을 전 좀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멀리 우리 명동에서 같이 도움 말씀 주고 계신 정윤성 PB님의 조언도 궁금합니다. 코스닥에 만약에 우리 정윤성 PB가 많이 물렸다. 개인 투자자라 생각하고 그럼 오늘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도 같이 좀 여쭤볼게요. 예, 우선은 그 코스닥 많이 물렸다 상상하기도 좀 괴로운데요. 우선은 만약에 물렸다고 한다 그러면 뭐 코스닥 지수도 지금 상당히 낙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자체는 기술적으로 반등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코스닥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종목별로 편차가 워낙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철저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장중에 저희 방송에서 통해서 좀 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0포인트에서 여기까지 빠졌던 제일 큰 이유는 3분기 영업 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기대보다 낮게 나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빠졌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와 반대급부로 지금 한국의 그 월 수출 양 같은 경우는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가장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 부분에서는 저는 거시적으로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 과대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본다면 이제 조선주는 더 이상 낙폭 과대는 아니지만 이번 주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선주는 마지막으로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편입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은 IT 종목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좀 편입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삼성전기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반동을 연속적으로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재차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치가 어느 정도 3분기에 지금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영향보다도 그리고 악영향은 어느 정도 지금 지수대는 반영이 돼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월간 수출 양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아무래도 수출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시적인 영향 상당히 좀 좋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다양한 의견 들어서 좋기도 한데 약간 헷갈리기도 하네요. 한 분은 굉장히 좋게 보셨고 한 분은 그래도 조금 조심하자 리스크 관리 쪽에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에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멀리 명동의 동양증권 정윤성 PB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70라인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2000을 바라보는 아침이고요. 개장한 지 4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코스닥도 500선을 깨지 않은 채로 역시 외국인 덕에 1% 가까운 급반등을 아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추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60선까지 위협했다가 오늘 아침 장 초반 한 3, 40분 만에 3피 이상을 끌어올리네요. 기관이 주로 사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제 해외 증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이제 포지션 변경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제 부근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베이시스로 다시 한번 베이시스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급반등을 연출시켰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해외발 부분 쪽으로 동반 상승 쪽으로 출발이 좀 된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시 외국인들의 주도 쪽으로 파생 시장은 같이 간 것이 아니라 현물의 힘에 의해서 같이 동반해서 좀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속에서 기관계 쪽의 매수가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금융투자창구와 투신 쪽은 오늘 기존의 포지션에 대한 청산성들이 좀 보여있다. 특히나 금융투자창구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신규 포지션들이 조금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있는 특징이겠고요. 투신 쪽 같은 경우에는 미결제 부분에 대한 청산성이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방으로 베팅되어 있는 매도 포지션이 투신 쪽을 통해서 일부가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 쪽으로 잡히면서 청산성이 잡혀간다면 시장은 급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고 어제 선물항 오후장에서 무조건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영락없이 오늘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큰 그림상으로 놓고 보면 기술적 반등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위치겠고요. 그 시간 타임이 어제 하루 정도로 늦어진 것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포지션을 구축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보면요. 개인들의 매도 우위 쪽 포지션이 확대가 되었다가 축소가 되는데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자문사 성격 쪽의 자금들이 좀 개인 창구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하나를 좀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현선물 동반해서 큰 규모의 강도는 아니었지만 매도 우위 쪽이 계속 잡혀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현재 매도 포지션들을 거의 청산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옵션 만기 이벤트를 분명하게 이번에는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만기 결제 지수는 두 쪽에서 모두 다 갔는데요.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론몰이는 상방 쪽으로 베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 정도의 가격론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콜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현재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실 겁니다. 이 속에서 양 매도 포지션 쪽에서 매수 포지션 쪽으로 전향이 되어 있는 시점인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콜옵션 쪽의 추이도 우상향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고 어제 오후장에 콜옵션 가격들이 가격 이론상 베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반등 자체를 지금 현재 연출을 시켰고 단기 고점이 조금 선물 지수는 찍을 자리를 찍었고요. 그리고 오버랩 보합미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오늘 시장 출발과 함께 풋옵션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자, 이 부분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모습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프로그램 추이 쪽에서 베이시스는 제가 수급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이론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이 베이시스 해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장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시스에 대한 해석법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베이시스입니다. 그만큼 수급의 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0.3대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백워데이션 상태가 깊어져야지만 상당히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 속에서 또다시 한번 만약에 베이시스 자체를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준다라면 매도 폭탄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흐물흐물 오르면서 떨어지는 것은 베이시스 조절을 하기 위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금일장 출발과 함께 비차익 쪽에서 트렌드를 잡지 못했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출발과 함께 우상향 쪽으로 좀 열어두었고요. 비차익 역시도 열어두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제 베이시스를 인위적으로 먼저 당겨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역발상 측면으로 베이시스를 제자리 갖다 놓으면서 지수를 일단 급반등을 연출을 시켰다. 그렇다면 선물 지수도 현물의 힘에 의해서 일단은 좀 더 슈팅이 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앞에서 미리 먼저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찍을 고점은 일단은 분명한 것은 찍었다. 오버랩을 걸어야 되는 위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장 대응 전략으로 보는데요. 요것만 체크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매수 확대인지만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적 포지션으로 시장 종합을 좀 많이 보실 텐데요. 저 역시도 누적 포지션을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기관계 쪽에서 매도 우위 쪽이 잡혀있는 부분이 어제 반 이상이 청산이 됐죠. 그것도 어디서요? 2시 넘어서 청산이 나왔다라는 거죠. 막판에 짜내기 하면서 더더욱 더 짜냈는데요. 자, 매도 포지션이 축소가 되었고, 기관계 쪽에서는 투신 쪽 때문에 매도 우위 쪽이 걸려있단 말이죠. 만약 이 부분이 매수 쪽으로 전환 스위칭이 나온다면 좀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켜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현물 쪽에서도 여러분들께 공포를 사자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험성 아직까지는 만기 이벤트 쪽에서 하나 말고는 큰 그림상 연말까지의 랠리는 전 무조건 고다라고, 공포를 사야 되는 위치다. 현선물 모두 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고요. 남들의 공포를 생각했다 저라면 그 공포를 사겠습니다. 자, 신호등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분명히 리바운딩 친다라고 그랬죠. 밖에 있던 캔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지지력 나왔고요. 개포정에서 지지력이 나오면서 우상에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점을 논할 수 없다. 오버슈팅 자리 있다라고 했죠. 녹색 등이 위쪽에 걸려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가겠다란 뜻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매도 포지션을 길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위치상. 매수 포지션만, 눌린 매수만 어떻게든 찾아볼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장 황금 라인은 261.60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요게 자막이 시장 출발과 막 직전에서 잡아드렸던 자리인데요. 자,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하나만 수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262.80대를 눌려줘서 강력 지지며 오버슈팅 오늘 감안해서 2000포인트 뚫어내고 선물지수 264대 부근까지 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이 부분 깨고 내려오면서 저항대 걸리게 되면 제한적 상승밖에는 없구나. 가두리 261.60에서 262.80에 1.2포인트 정도의 가두리 박스이겠다라고 체크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오늘 뒤늦게 기술적 반등 나오는데 일단 아침장에서 보니까 고점 찍을 만큼 찍었다. 눌린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로 262.80 잡아주셨습니다. 매도 절대 길게 가져갈 시장 아니다라는 첨언도 감사히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갑자기 조금 시장에 안 좋은 역할을 했었던 외국인이 오늘은 우호적인 역할을 하고 있네요. 7거래일 만에 컴백했고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급반등하며 500선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고 코스피도 2000을 바라볼 정도로 아침에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전일 한 달 만에 1070원대 들어가 보더니 오늘 안착은 하고 있지만 일단 어제 급등은 조금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3중전에 결과 나오는 날이죠. 중국의 개혁 10년간의 청사진 그려진다고 하니까 결과 정도는 아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출발증시 와이드 2부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